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캠 프리드먼이 엮은 플럭서스 리더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여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캠 프리드먼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플럭서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유진입니다. 플럭서스 리더의 번역을 했기에 이 자리가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플럭서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사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는 프리뷰어 김지원님의 내가 읽은 플럭서스, 그리고 저의 역자의 말이 있겠고, 2부는 캠 필드먼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 뒤에는 10분간 휴식을 갖고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강연자님을 제외하고 입장하신 분들은 모두 음소거 상태로 해주십시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녹화되어 이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화면에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면 비디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플럭서스 리더를 엮으신 캠 프리드먼 교수님은 1960년대부터 플럭서스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시며 예술가이자 동시에 학자로서 이 분야에 큰 공헌을 해오신 분입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셨고, 현재는 중국 퉁지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자 MIT 출판사 저널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자세한 또 이력은 책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플럭서스 리더는 13명의 플럭서스 예술가, 역사가, 비평가들이 제시하는 플럭서스에 대한 다각도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기 플럭서스 페스티벌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그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조지 마키나우스와 딕 히긴스와 같은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플럭서스가 어떻게 예술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확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플럭서스의 초창기 멤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플럭서스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원고를 미리 읽고 도움을 주셨던 프리뷰어 김지원 선생님께서 내가 읽은 플럭서스 리더의 발표를 청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뷰어로 참여한 김지원입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매체와 이제 예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때로는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대학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가리키고 있는 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그 플러스삭스 리더의 한국어판 출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이 역자의 서문에서도 역자가 언급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작가, 비평가, 기획자 같은 그 미술계 관련자들이 이제 이 플락서스의 역사에 대한 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아마도 이제 종종 오늘날 왜 플럭서스인가? 이 플럭서스가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지닐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어, 오늘 지금 날 우리의 시간 혹은 사회 속에서 잠재적 플럭서스를 찾도록 하는 그 방법론에 집중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제가 좀 책에서 특별히 좀 재밌게 봤던 그 모습들은 이제 플럭서스의 모습은 좀 매우 좀 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어떠한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화편들을 그 모습들이 좀 저한테는 좀 특별히 좀 재미있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럭서스의 어떤 그 초기 의도와는 달리 좀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기도 하고 각 그 결사체가 표방하는 이념과 좀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소 거칠게 말하면, 이제 플럭서스는 어쩌다 보니 생겨난 자발적 모임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의 그 구성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흘러가기도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의미 있는 예술은 이제 뭔가 비장한 목표나 선언문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 좀 다른, 좀, 어, 대조되는 그런 맥락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플락서스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대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서 인용을 하자면, 어, 오히려 우리는 플럭서스가 가졌지만 실천되지 않았던 그 계획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계획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행위들이 무엇이었는지 밑그림을 그려보고, 근데 그것에 비추어 역사적 실제를 조망하라. 라는 대목이 좀 저한테는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플렉서스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 그게 실천이 되지 않았던 계획들까지도 그 계획들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에 좀 조망을 해보자. 이제 그런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역사적 실제, historical real이라고 되고, 원래는 그랬었을까요? 근데 이 역사적 실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각 시대가 가졌던 독특한 각 시대의 특정 그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미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미술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되게 짧게 그것을 찰나의 성광과 같이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근데 그것이 역사적 실제? historical real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플럭서스는 오늘날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날 오늘날의 플럭서스는 좀 예전과 같은 방식이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훨씬 더 개인화된 삶을 살고 있고, 좀 더 그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 사회나 공동체가 결합되거나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을 하는 게 이걸 꼭, 좀 부정적인 투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저는 요즘에 그 인터넷, SNS 계정 등에서 네, 굉장히 유머러스 하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밈을 생성하는 그런 밈 계정들을
보고 이제 분석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데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컨템포러리 아츠 밈이라는, 줄여서 커나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그, 여기서는 지금의 작금의 현대 미술계와 현실이 가지는 어떤 미선적인 모습들, 모순적인 모습들, 그것을, 굉장히 압축적이고, 풍자적으로 이제 묘사해가지고 굉장히 압축된 하나의 이미지로 그런 미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현대미술에서 활동하는 작가나 좀 동시대 미술 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좀 sarcastic한 그런 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들이 이 씬에서 활동하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회의나 환멸, 때로는 어떠한 씁쓸한 카타르시스 등이 이 한 장의 계속 이렇게 시리즈적인 압축된 이미지와 텍스트 결합체에서 이제 흘러가 나옵니다. 어, 근데 이 밈들 자체도 상당히 재밌지만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좀 공감을 하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이라도 이제 킥킥킥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이 종합적인 풍경이 좀 왜인지 저한테 좀 상당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훨씬 더 좀 미묘한 방식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포착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 책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듯이 우리 주변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흔적들, 잘 살펴보면 분명히 흥미로운 어떤 역사적 실제를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제 소감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한번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잠재적 플러스를 찾도록 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고요. 이어서 제가 이 책의 번역을 맡으면서 경험하고 발견한 것들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실 때 전체적인 구도를 좀 볼 수 있도록 간단한 PPT, 간단한 구조적인, 간략한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간략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어떻게 플럭서스와 제가 만났는지, 그리고 책의 전체적인 구조, 마지막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럭서스와 제가 첫 만남은 석사 논문을 쓸 때 백남준의 작품과 선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공부 과정에서 이 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후 이 책은 저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데요. 그, 이 책이 그 당시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프록서스에 대한 독특한 통찰, 관념, 그런 것들을 저에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는 이 귀중한 자료를 한국 독자들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어, 써보았습니다. 1부는 3편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웬 스미스의 플럭서스 포럼, 사이먼 앤더슨의 플럭스 슈 1970년대, 그리고 하나 이긴스의 글인데, 첫 번째 글은 1962년부터 66년까지, 그리고 초기 플럭서스를 다룹니다. 존 케이지의 수업에서 시작된 예술가들의 모임이 어떻게 조지 마키나우스를 중심으로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해 갔던 그 가장 초기의 과정들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62년에 있었던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초기의 플럭서스의 실험 정신이 어떻게 성격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0년대인데 70년대의 플럭서스의 확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에 응집력 있던 그 그룹이 어떻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해 갔는지, 특히 메일 아트와 출판 활동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 어떤 여러 도시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긴스의 글은 78년부터 이 글이 출판되기까지 거의 90년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럭서스가 제도권과 미술계, 그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비평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글은 일부는 전체는 플럭서스를 62년부터 90년대까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들의 확장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도 어떻게 실험 정신과 공통체적 성격이라는 핵심 가치를 일관되게 그들이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고 어떤 세 명의 작가들을 통해서 보다 좀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다양한 관점으로 플럭서스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부는 플럭서스 이론들인데, 지루함과 망각, 선보드빌, 플럭서스 실험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나 볼륨은 플럭서스가 지루함과 반복이라는 개념, 그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합니다. 딕 히긴스의 에세이를 인용하면서 지루함이 어떻게 몰입적 공간을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벤 모티에의 반복적인 설명 작업을 예로 들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라는 역설적인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선 보드빌은 플록서스가 불교의 선철학을 어떻게 예술적 실천으로 전환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앨리슨 노스의 제안이라는 작품에서 샐러드를 만드는 일상적인 행위가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그리고 필리오의 그저 앉아있기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선의 좌선 수행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 혁명 음악 같은 코스키의 작품은 시각적인 감각을 없앰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는가 하는 철학적이고 선불교와 가까운 그런 접근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세 번째 플럭서스 실험실에서는 그 예술 운동이 실험적인 학습과 지식 생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아트 센터나 플럭서스 매체들, 플럭스 필름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플럭서스가 어떻게 새로운 예술 교육과 매체 실험을 시도했는지를 제도권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일 아트를 통해서 아티스트들이 네트워크 구축이나 마키나우스의 학습 기회 같은 지식 생산과 공유의 새로운 방식들을 어떻게 실험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전체의 이 세 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플럭서스를 단순한 예술 운동이 아닌 더 근본적인 차원의 실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나 볼륨의 인식과 경험의 방식에 대한 실험, 또는 도리스의 예술과 삶의 통합, 어떤 불교나
철학을 이용한 실험으로서 또한 세이퍼의 글에서 학습과 지식 생산의 방식에 대한 실험으로서 플럭서스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다층적인 해석은 결국 삶과 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어떤 플럭서스의 종합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좀 비평적, 역사적 관점들로 본 플럭서스인데요. 첫 번째 에스테라 밀만은 플럭서스와 다다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운동이 공유했던 초역사성, 초역사적인 관념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던 플럭서스의 시도가 다다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어떻게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려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판 포스터의 역사적 설계와 사회적 목적에서는 플럭서스와 모더니즘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플럭서스가 표면적으로는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더니즘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럭서스가 단순한 반 모더니즘 운동이 아닌 모더니즘과의 어떤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큰 목표 정신, 니콜라스 저브러그의 글은 플럭서스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브러그는 플럭서스가 보여준 긍정적인 에너지와 실험 정신이 당대 포스트 모던 이론가들의 비판주의적인 태도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럭서스가 현재 지닌 그때 당시 지녔던 의미와 미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글을 하나의 섹션으로 묶음으로써 우리는 플럭서스에 대한 어떤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데 다다를 계승하면서도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새로운 예술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했고 동시대적으로는 모더니즘의 틀 안에서 비판적 재해석을 또 시도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차별되는 어떤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부에서는 독특한 세 가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1978년에 진행된 조지 마키나우스와의 인터뷰입니다. 플럭서스의 창시자이자 이론가로 마키나우스는 플럭서스의 기원과 발전을 그 자신이 자세하게 기록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존 케이지를 플럭서스의 중심 인물로 보고 그의 영향력을 사도 바울의 여행에 비유하면서 케이지의 영향으로 인해 각지에 형성된 전자음악 그룹들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1961년에 생겼던 갤러리나 요코 오노의 로프트에서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어떻게 초기에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62년에 첫 플럭서스 비스바덴에서 열렸던 페스티벌 등 그런 페스티벌의 발전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키나우스는 예술의 기능, 예술의 특징을 구체주의, 기능주의, 단형태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럭서스를 어떤 고급 예술이 아닌 창의적인 개그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상업성이나 미술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소장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술 형태를 지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빌리 마키나우스의 인터뷰인데요. 조지 마키나우스의 마지막 아내였던 빌리는 플럭서스에 어떻게 보면 한 발을 걸치고 있던 내부자이면서도 동시에 외부자로서 플럭서스를 바라봤던 그런 인물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지를 가까이서 보면서
조지의 어떤 사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 그가 가졌던 플럭서스에 대한 두 가지의 양면적인 측면을 자연스럽게 인터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리 밀러의 어쩌면이라는 20여 가지의 질문지를 다룬 글인데요. 밀러는 여기서 플럭서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와 같은 그런 어떤 메타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플럭서스의 정의 불가능성, 어떻게 정의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로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불청객처럼 언제 어디서든 등장해야 할까요?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플럭서스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 그런 어떤 긴장 관계를 탐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텍스트가 이 세 가지의 텍스트가 하나로 묶임으로써 첫 번째 주었던 마키나우스의 어떤 이론적인 관점들, 그리고 빌리의 조지를 바라본 어, 그런 경험적인 서술로 인해서 그 이론적인 관점이 경험적인 서술과 함께 또 상호 보충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구체적인 증언들, 두 인터뷰가 마지막엔 레리 밀러의 추상적인 질문과 함께 대비되면서 플럭서스의 어떤 복합적인 성격이 이 챕터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부는 두 가지 플럭서스 이론입니다. 여기에서는 플럭서스의 초기 멤버이자 이론가이신 딕 히긴스와 켄 프리드먼의 두 분의 글을 통해서 플럭서스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딕 히긴스는 이론과 수용해서 플럭서스를 기존 예술과 차별화하며 그 본질적인 특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플럭서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화와 변화의 여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플럭서스를 하나의 운동이 아닌 특정한 형식과 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파, 다다, 초현실주의와 같은 운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플럭서스의 독자성을 입증하고 해석학적인 접근을 통한 작품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켄 프리드먼의 플럭서스와 그 동료들의 챕터에서는 히긴스의 챕터에서 가졌던 플럭서스는 이런 카테고리다라고 하는 9가지의 기준을 켄 프리드먼은 12가지로 확장하면서 보다 플럭서스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럭서스는 포럼이고 친구들이 모인 서클이고 플럭시즘의 생각과 작업 방식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커뮤니티라고 그는 정의하면서 플럭서스의 역사적인 맥락과 그 진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글이 강조하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있는데요. 첫째는 플럭서스는 열린 구조라는 점, 그리고 히긴스가 대화와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했다면 플럭서스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커뮤니티로서의 특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히긴스는 플럭서스 작품의 형태들은 인문주의적 형태들, 즉 도구가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태들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프리드먼은 플럭서스의 대화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패러다임인데, 히긴스가 우연한 새로운 형태의 구체화를 언급하고 있다면 켄 프리드먼은 플럭서스는 단순화된 것이 아닌 단순한 접근법을 제안한다라고 말하면서 철학적인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을 함께 배치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편집이었다고 보고요. 초기 플럭서스의 멤버로서 두 분이 경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두 글은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플럭서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저자 역시 모두 플럭서스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진행형의 문화현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떤 현대적인 의의와 미래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을 마치고 다 읽으면서 저는 여전히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플럭서스의 독특한 실험들에 눈이 갔고 특히 지루함이나 망각 같은 예술적 요소로 승화시킨 이런 실험들 그리고 선과 보드빌의 결합 그리고 예술과 삶의 통합을 하는 구체적인 시도들, 퍼포먼스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번역 과정에서 부딪힌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 그것들을 다시 고민해 보면서 플럭서스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국의 독자들에게 플럭서스는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백남준이라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플럭서스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플럭서스의 실험 정신을 어떻게 보면 비디오 아트라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1998년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 20여 년이, 27년이 흘렀지만 흥미롭게도 그 백남준이나 플럭서스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들, 예술과 기술의 결합, 관객과의 상호작용, 예술과 일상의 경계 허물기,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 동시대 미술에서도 그 의미를 갖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 책이 2025년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금 백난준으로부터 이어져온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정신이 우리 문화에도 있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예술 창작과 소통의 방식이 급변하는 요즘의 현대 시점에서 플럭서스가 보여준 실험 정신과 혁신적인 접근, 그리고 이것들은 현대 미술가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의 원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장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 이론적인 틀, 개인적인 인터뷰, 그리고 비평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플럭서스의 다면적인 성격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에 2026년은 백남준의 서거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백남준과 플럭서스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전시나 행사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번역서의 출간이 그 시작점이 되어 어, 우리나라의 플럭서스 아니면 플럭서스의 자체에 대한 실험 정신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석되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의 역사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역근이의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웨덴 칼마르에 계시는 켄 프리드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보겠습니다. 강연문은 메일로 보내드렸고 강연 시간 동안 채팅창 화면에 한글 버전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켄 프리드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So, floor is yours, and now you can begin the lecture. Yeah. Well, hi. I'm really happy to be meeting with you today, even if it's over Zoom.
this is an interesting interesting occasion. I didn't really think about it until Chung Yoo-jin said 20 years since Namjoon died. It seems like yesterday, but it also 10 years. seems like forever. Anyhow, now I'll begin the actual lecture. I've called it a visit to the past. Yeah, before you begin your actual lecture, I will translate what you just said into Korean just Oh, briefly. okay. Yeah. 네. 간단하지만 20년이나 됐다라는 점, 그 점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그 점을 언급하셨고 나머지는 아주 이게 흥미로운 기회다, 흥미로운 행사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Yeah. Okay. I've called the lecture a visit to the past. Thoughts on the Galmuri Press edition of the Fluxus Reader. It's over a quarter century since the Fluxus Reader was published in 1998. When I think about the Fluxus Reader today, I imagine it as a kind of time machine that takes me back. Oh no, but my Zoom screen was just telling me to confirm my speaking language. Wait a minute, I have to put English there. Okay, now I hope it understands me. Can everybody hear me okay? Yeah. Okay, Very great. clearly. Yeah. Yeah, I imagine it as a kind of time machine that takes me back to a different world. L.P. Hartley wrote in The Go-Between,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They do things differently there." The historian David Lowenthal used that quote as the title of a book published in 1985. He revisited that book and that past world again in 2015 when he wrote, "The past is everywhere. All around us lie features with more or less familiar antecedents, relics, histories, memories, suffuse human experience. Most past traces ultimately perish, and all that remain are altered, but they are collectively enduring. Noticed or ignored, cherished or spurned, the past is omnipresent." Lowenthal quotes Václav Havel on this. "What is done once can never be undone. Everything remains forever." That's how I feel when I read the Fluxus Reader today. I remember a world where I used to live together with friends and colleagues. I loved some of them dearly. I was fond of others, and I found some annoying. I even hated one of them, but they were all part of that world because they were all part of Fluxus. In 1998, most of us were alive. Today, there are only a handful left. There's Jeff Berner. I think he's still alive, but he hasn't answered any email for a couple years. There's Philip Corner, Nai Farabas, Milan Knizak, Alison Knowles, and Yoko Ono. And there's Henry Flint, who insists to this day that he was never really part of Fluxus, along with Lamont Young, who took himself out of Fluxus. A few of our close friends are still around, people that George Machunas labeled as fellow travelers to Fluxus or as Flux friends. They're part of the community, whether or not they identified themselves as Fluxus artists. That includes people like John Armlater, Renee Bloch, Ursula Bloch, John Hendricks, Yaroslav Kozlovsky, Billy Machunas, Björn Nergor, Sir Rodney Sir, and Christian Zatrek. I'm sure I've missed a few names. It's hard to keep track in a world that changes day by day, especially because I'm 75 now and I don't keep track of things as well as I used to.
There are also people who have emerged in the decades since 1998 that clearly qualify as Flux friends. This includes artists and people who think about art, as well as some who do both. Off the top of my mind, I think of Graham Burnett, Colby Chamberlain, Jay Dellinger, Craig Dworkin, Josie Ellis, Kenneth Goldsmith, Natalie Herron, Eric Salvaggio, Hannah Hurling, Sean Miller, and Aga Viloka. Once again, there are people I'll remember when I read this, and I'll slap my forehead and wonder how I could have forgotten them. But the good news is, I'll have time and space to think of everyone for a new and improved edition of the Fluxus Reader. It will probably have a new title. It's under development now, together with Christian Morgner, a professor of sociology at Sheffield University. But that's 4 or 5 years in the future. Back in 2022, I received the announcement for an exhibition curated by Marco Scottini at Villa Arson. The title is The Future Behind Us, Italian Art Since the 1990s, The Contemporary versus the Past. The exhibition included work by Fluxus composer and artist Giuseppe Chiara, but it didn't acknowledge the origin of the title. A t-shirt by Fluxus artist Jean Dupuy, first exhibited when Jean wore it in Purchase, New York. He used it for a Flux concert that accompanied the exhibition of the Gilbert and Lila Silverman Fluxus collection. The collection is now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On the front of Jean's t-shirt appeared the words, "The future." On the back, Jean printed the words, "is behind me." The organizers of the exhibition acknowledged an exhibition by Germana Chalant at Centre Pompidou in 1982, but they didn't acknowledge Jean Dupuy's work. I enjoyed reading the announcement. The text was good. The characteristic common to the 20 artists or artistic groups in the exhibition is not the confirmation of a cultural belonging, nor is it the effect of the more or less slow sedimentation of a time that is developed through continuity. It is rather a temporal fracture, a missed encounter with history, a sort of social and cultural trauma. The exhibition, beginning with its very title, Le Futur Derrière Nous, explicitly refers to a little explored image of the contemporary Italian artistic scene, that marked by an anachronism, a basic gap that sees a great anticipatory emancipation, such as that expressed by the social forces of the 1970s. As a consequence, the view that this exhibition displays is twofold and upside down. The temporal fracture becomes the space of an appointment and an encounter with the past, a past that none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has lived in person, but to which they intend to be witnesses. On one hand, I found the text thoughtful and perceptive. On the other, the exhibition title was a missed encounter with history because it overlooked Jean Dupuy. I passed the announcement on to Christian Zatrek of the Emily Harvey Foundation. Emily represented Jean's work and mine at her galleries in New York and Venice. Christian was also Jean's dear friend, and he is still mine. He wrote back a few pointed words. It is always sad to see older artworks being recycled without credit by younger artists. Even sadder when the original artists are or were friends. George Machunas was often irritated when he saw work appropriated by artists who did not acknowledge the original work. He was especially harsh when they simply didn't know about art he felt they should have known. Thinking on this, I decided to make a t-shirt of my own. It was an homage to Jean Dupuy for the 60th anniversary of Fluxus. On the front appeared the words, "The future is behind us."
On the back were the words, "The past is still ahead." Now that we've moved past 60, we've got a lot more of the past ahead of us. Today, it's more than 6 decades since Fluxus became the name of a community of artists, composers, musicians, writers, and designers. That's longer than the span of years from the birth of Dada at Cabaret Voltaire in Zurich to the first Fluxus Festival in Wiesbaden. Fluxus wasn't quite born in Wiesbaden, though. The community of people who came together in Fluxus evolved and coalesced through performances, publications, correspondence, and a network of artistic and musical friendships. Most of them weren't in Wiesbaden. It traced back to John Cage's composition class at the New School in New York, Lamont Young's concert at Yoko Ono's loft on Chambers Street in what is now Tribeca, High Red Center's performances in Tokyo, Bengt af Klintberg's theater pieces in Stockholm, Ben Vautier's record shop in Nice, Adi Köpke's gallery in Copenhagen, Young's An Anthology, a book that began in San Francisco in 1960 as an issue of Beatitudes and ended in New York in 1963 as an independent publication. Nam June Paik's astonishing travels through music, philosophy, and television in Korea, Japan, Germany, and New York, along with several other beginnings. The Fluxus Reader also had several beginnings. The first came when George Maciunas asked me to write a history of Fluxus. That was back in 1967 or 1968. I never managed to write it. Some of my notes came together in 1972 in a book called The Aesthetics. When an American publisher released Yoko Ono's Grapefruit, I thought that the moment had come for a book on Fluxus. I pitched it to the publisher of Grapefruit, and when that didn't work, I offered it to several more publishers. All of them informed me that Fluxus wasn't interesting, and John Lennon had only one wife. I mistakenly thought that the reason Simon & Schuster published the book was Yoko's astonishing artistic work. This was the kind of art related to work by such artists as George Brecht, Robert Filliou, Dick Higgins, Alison Knowles, George Maciunas, and Miyako Shiomi. But it would be several decades before people began to recognize these important bodies of work. And so began a long journey trying to interest a publisher in the book that finally became the Fluxus Reader. At long last, the publisher Academy Editions took it on. Just before they published it, the well-known publishing firm Wiley acquired Academy. This was great news until the Wiley management told me that Academy would release no more art books. Even so, the book was a great success. It sold out completely within a month or two. But because Academy no longer did art books, they wouldn't reprint it. So the Fluxus Reader went out of print the same year it was published. For many years, only used book dealers had copies for sale. The price ran between $300 and $500. And I saw one copy sold for $1,500. In 2012, we made an open access edition available in PDF format. This year, Galmuri Press is launching the first new edition of the Fluxus Reader since 1998. Before we move on to the launch, I'd like to share a few words about the past and future of Fluxus. The challenge of returning to the past is that times change, and with those changing times, the world that used to be takes a new shape. We understand the world we once inhabited in a very different way than it was when we lived there. Sometimes our own work changes with the changing world. In 1967,
I created an event score titled Telephone Event. The score read, take a telephone to someone's door, ring the bell. When someone comes to the door, hand them the phone saying, it's for you. A variation on this event involved driving up to someone on a street corner. The passenger in the right-hand side seat would hold an old-fashioned telephone handset, holding the part with the mouthpiece and the earphone out the window. He'd hold it to a strange passerby and say, it's for you. Today, this piece would make no sense, or at least a very different sense, from the surprise that the event caused in 1967. Many people today might not recognize an old-fashioned telephone. So performing the piece would generally require a smartphone. Even that would raise new questions. I suspect that many people would not be startled if someone were to hand them a smartphone while saying it's for you. They might wonder why someone trying to reach them might call on someone else's phone. But for that matter, they might simply assume that this is possible with a new location app. There are also things that change with time. George Maciunas used to say, and rightly so, that Fluxus was related to vaudeville through the interplay of humor and daily life. But humor and its reception have changed over the past 60 years. For George, the musical comedian Spike Jones was a touchstone. If you've never seen Spike Jones, you can see him on YouTube. In the 1960s, I shared George's enthusiasm for Spike Jones. When I look at Spike Jones's televised comedy routines today, they don't seem as funny as they once did. Some vaudeville acts still seem to hold up. George Burns and Gracie Allen, for example. George's sophisticated use of the cameras combined with clever wordplay was self-reflective and postmodern in the 1950s. Vaudeville required context, and the vaudeville-oriented aspect of Fluxus makes one kind of sense to people who saw vaudeville acts on stage, listened to them on the radio, or watched them on television. It makes a very different kind of sense to people who were born in the 1980s or 1990s. You can still get a sense of that world by watching movies such as Billy Crystal's 1992 film, Mr. Saturday Night, or Woody Allen's 1987 film, Radio Days. But humor flows through Fluxus, along with philosophy. In that sense, the Fluxus idea was born long before 1962. It's visible in the ideas of Heraclitus from 500 BC. You can't cross the same river twice. If you cross it again, the river is different, or you're different, or both. We flow and the water flows. It's also visible in the Zen texts of the 17th century master Hakuin, or the poetry of the wandering Chinese master Han Shan, who probably lived in the 8th century. It's also visible in the paradigms of science that began taking shape in the late 1800s. The Fluxus idea transcends a specific group of people, and the idea has been visible through history. While the Fluxus idea existed long before the specific group of people called Fluxus, the group gave the idea a tangible shape through the work of experimental artists, architects, composers, and designers who created, published, exhibited, and performed under the Fluxus label. The idea grew into a community larger than the group, a larger community that includes people whose ideas and work incorporate elements based on the Fluxus experiment.
It also includes a community of individuals who themselves became important to the Fluxus group. Fluxus evolved around a conscious use of model making and paradigm formation. In my chapter of the Fluxus Reader, I discuss some of the models and paradigms that seem to me essential. Fluxus and Intermedia were born just as technology shifted from electrical engineering to electronic engineering. The first computers used punch cards and mechanical systems. Computation science was in its infancy, along with early forms of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neurosciences. Chaos studies hadn't yet emerged as a discipline, but the foundations of chaos studies were already in place. Fluxus grew with the Intermedia idea. It had strong foundations in music, Zen, design, and architecture. Rather than pursuing technical or technological solutions, though, Fluxus artists tended to move in a philosophical vein, direct and subtle at the same time. This proved to be a blessing, steering clear of the dead-end solutions typical of the art and technology craze. Buckminster Fuller argued that there is a 3-decade time lapse between innovative paradigms and their wide adoption. Many of the new disciplines have only now been around for 30 years. Some aren't yet a decade old. As a result, the time may not yet be ripe for any obvious application in visual art, but paradigms are more important than technology. The artists, composers, architects, and designers who constituted the Fluxus community worked with simple ideas so simple that they were easy to ignore. As often happens in developing paradigms, simplicity is a focus for concentrated thinking. It generates depth, power, and resonance. That is how Fluxus survived, and that's why Fluxus was never just art. Fluxus was born at a shifting point in worldviews. The era that the English-speaking world once called the Elizabethan Age had just come to a close. It was the age of pirate kings, an age in which gunpowder technology permitted the Western dominations to conquer and dominate the rest of the world. The greatest portion of the world's wealth and power were once concentrated in Asia. That changed in the 5 centuries following the birth of the first Queen Elizabeth. But times are once again changing. All of this has happened since the Fluxus Reader was first published, and I'd need to think deeply and revise my chapter, Fluxus and Company, to make sense in 2025. A new era is taking shape now, but it doesn't yet have a name. It's clear that a new time is emerging. Asia is once again a wealthy, powerful region, expanding and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Even so, it all seemed to make sense when I first wrote that chapter in the late 1980s. I'm still pleased that Emily published it, and I'm delighted that Nam Jin Paik liked it well enough to reprint it 3 times in different books and catalogs. In 1981, Dick Higgins wrote a list of 9 criteria that he suggested were central to Fluxus. He stated that a work or a project is Fluxus to the degree that it fulfills a significant number of criteria. And the more criteria that any one piece fills, the more Fluxus it is in intention and realization. I found Dick's list a useful model and expanded the list to 12. My ideas were much the same as Dick's, but I changed some of the terms to account more precisely
for the nuances of meaning I feel are vital. There's been some confusion over the use of the term criteria. Dick and I both use the term in the original sense of characteristics or traits, not standards of judgment. We intended description, not prescription. The 12 Fluxus ideas are globalism, unity of art and life, intermedia, experimentalism, chance, playfulness, simplicity, implicativeness, exemplativism, specificity, presence in time, and musicality. Today, I'd have to choose a better word for what I meant then by globalism. Today, globalism refers to a world economy operating in the shadow of the Davos consensus, and that isn't what I meant. I still don't have the right word, but the other ideas seem to hold up fairly well. Even so, they require some nuanced reflections. I can't really share all my thoughts in a short talk, so I hope you'll read the Galmuri edition of the Fluxus Reader for yourself to see what I said. As I think about Fluxus, and as I reflect on what I thought and wrote in the Fluxus Reader, I recall a eulogy that Winston Churchill delivered long ago in the House of Commons. In one phase, Churchill said, men seem to have been right. In another, they seem to have been wrong. Then again, a few years later, when the perspective of time has lengthened, all stands in a different setting. There is new proportion. There is another scale of values. History, with its flickering lamp, stumbles along the trail of the past, trying to reconstruct its scenes, to revive its echoes, and kindle with pale gleams the passion of former days. The only guide we have, he concluded, is to do our best. As we see it at the time, things don't turn out as we plan or hope. The world changes around us. Time defeats our plans, and time finally defeats us all. Even so, Churchill thought, if we think deeply and do our best, we do well. That's the way I think about the foreign country of the past. When I started to write my notes for this book launch, I really struggled to explain what I thought. I'm still not sure. The Fluxus dialogue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Fluxus may not have been what people intended at the beginning. It sometimes had consequences that startled us as much as anyone else. It hasn't happened in exactly the ways that any of us planned or hoped. That's because there are no boundaries between art and life. What counts is the fact that it happened. 네, 켄 프리드먼 교수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낯선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서 플럭서스가 보여준 실험 정신과 예술적 가치들은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정을 하고 재개하겠습니다. 7시 45분에 다시 와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take 10 minutes of break and then we'll hav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fter 10 minutes. Yeah. And Okay. yeah. See you soon.